자,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법에서는 우리가 그지 배울 동안 이제 비엔나 협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 파트에서는 UCP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무역학과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 규칙 중에서 또 그죠? 그 거의 양대 산맥 가장 중요한 이제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할 건데 인코텀즈는 봐봐.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은 RCC가 국제상업회의소가 은행들이 신용장 취급할 때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방침들이나 규정들을 통일시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역사적으로 오래 존재했던 상관습이나 관행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코텀즈도 그렇다, 그죠? 인코텀즈도 1936년에 이게 제정이 됐는데 인코텀즈가 RCC가 인코텀즈를 만들면서 그 우리가 인도 조건이 있어요. 물품의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래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셀러가 하고 바이어가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다른 거 말고 물품 인도에 따르는 그 조건 하나 있지.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셀러 집이 있고 바이어 집이 있는데 바이어가 와서 이 물건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거꾸로 셀러가 바이어 집까지 갖다 주는 방법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만나서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물품을 인도하면 서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거래 조건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고 물품 인도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지 당사자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장소가 정해져야 될 거고, 그지?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보통 그 여기서 이 가져갈 때 어디까지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비용, 그다음에 뭐 그 위험, 위험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물건이 깨지면 그 깨진 물건에 대한 게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인도 그다음에 인도 장소 그다음에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그다음에 국제 무역이기 때문에 통관은 누가 해야 되느냐 수출 통관 이렇게 또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할 거냐 보험 계약은 누가 들 거냐 물품 인도랑 관련해서만도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될 게 수십 가지가 되겠죠. 제 말이 가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상인들이 이 물품 인도랑 관련해서 세 단어로 이루어진 약어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FOB가 있고 CIF가 있습니다. 그래서 FOB는 한 300년 전에 태어났고 300년이 좀 넘었겠죠. CIF는 문헌상 나타나는 게 한 50년 늦어요. 한 25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무역 상관행으로서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 이제 써왔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FOB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말이냐면 300년 전에 셀러 의무가 그지 물품 인도 의무가 자유로워진다. 어디에서? 물품이 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보드 했을 때, 그지? 근데 지금은 비행기에 들어가도 보드잖아. 웰컴 어보드 이러잖아, 그지? 배에 들어가도 어보드야. 근데 옛날에 300년 전에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이게? 비행기도 없었을 거고 트럭도 없었을 거니까 당연히 배 위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출국이야, 그지? 수출국이고 수입국인데 선적항구, 그지? 수출국 선적항 배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순간에 셀러 의무가 자유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인도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 셀러가 여기까지 뭐를 부담하면 되겠다?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을 부담하면 되겠죠. 위험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수출 통관 누가 해야 되겠다? 셀러가 하겠죠.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운임은 셀러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이게 엄청 길잖아, 그지? 무역 운송 구간이. 운임은 착불로 바이한테 떨어지겠죠. 셀러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인도 장소가 보통 결정이 되면서 나머지 부수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FOB란 상인들이 단어 한마디에 당사자들의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의무가 인도와 관련된 의무가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걸 한마디를 쓰게 되면 셀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바이어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딱 결정이 나는 거야. 그지? 결정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넘어가면서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중심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미국 쪽으로 올라가요. 그지? 무역이나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때 국제 규칙들이 1930년대에 전부 다 그지? 집중적으로 탄생하는 게 이제 미국이 1인자로 떠오르니까 기존의 유럽식 관행들하고 많이 틀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당장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 이제 FOB가 가면서 유럽에서 어떤 그 FOB의 유럽식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식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어떻게 바뀌었겠다? 당장? 미국은 자기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자기네 땅덩어리부터 고려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FOB를 가져가서 미국식의 FOB를 발전을 시키는데 그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엑스웍스에서 DGB까지 미국 FOB 6가지가 다예요. 이해가요? 의미가 그지? 그러니까 유럽식 FOB를 가져가서 미국식 FOB는 자기네 나라 지형이라든가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조건에 맞게 변형해서 쓰게 되잖아. 외국 거를 갖고 오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은 FOB를 갖고 와서 자기네 식대로 변형해서 자기네 편한 대로 쓴다고.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가만두게 되면 이게 이제 그지 이름 모양을 미국 FOB 이름 모양을 띄고 여기선 이름 모양을 떴다고 쳐봐, 그지? 뭐 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로 올라가면 FOB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둘이 FOB라고 해놨어. 근데 얘는 이런 의미고 얘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은 다른 단어를 쓴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지. 단어는 똑같은데 속에 품은 뜻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RCC가 만들어낸 게 인코텀즈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이 거래 조건도 정형거래 조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형화된 패키지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뭐 시켜놓은 거야? 통일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FOB는 유럽에서 쓰이는 그 FOB 의미도 아니고 미국에서 쓰이는 그 FOB 의미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다 딱 하나로 통일시켜놓은 거야. 그 의미 자체를. 그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 통일 규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의미로 다 똑같이 다 쓸 수 있는 거 전 세계적으로. 그지? 어느 지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런 FOB 이건 이제 인도에 관한 상관행이야. 물부 인도에 관한 상관행인데 그 상관행들이 전 세계로 달라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코텀즈가 나온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인코텀즈는 이러한 이제 상관행, 물품 인도에 관한 관행들을 이제 통일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왜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통일된 규칙들은 다 뭐겠어? 여러 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FOB를 통일하기 위한 시도, CF를 통일하기 위한 시도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독 인코텀즈만 왜 배우냐면 오늘날은 거기다 이제 이걸로 다 통일이 끝난 거지. 더 이상 그지 미국에서도 자기네 FOB를 고집하지 못해. 왜냐하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지 다른 나라랑 거래할 때는 더 이상 자기네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걸 강요를 못 하는 거죠. 그냥 여기에 일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리고 UCP는 신용장에 관한 한은 법은 아니지만 법이 자세하겠어? 규칙이 자세하겠어요? 법은 굉장히 바운드리가 넓고 규칙은 그 한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소송을 해. 신용장 관련해서 은행하고 은행들 둘이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신용장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면 신용장을 다룬 법률은 잘 없겠죠. 결국은 법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또 뭐를 펼쳐놓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 규칙들을 펼쳐놓고 판정을 할 수밖에 없어. 유시피를 펼쳐놓거나 아니면 셀러 바이어가 물품 위도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생겼어. 법은 아니지만 인코텀즈를 참조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네, 그래서 통일 규칙은 지금 보시면 무역학과에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규칙하고 법이지만 무역학과는 이거지. 그죠? 무역학과에서 뭐라 그러지? 그 무역학과의 스페셜티는 여기 있어요. 룰즈야. 그러니까 인코텀즈나 유시피나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취급하는 거고 실무나 당장 뭐 돈을 받고 무역업을 하시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은행 가서 돈 받는데 문제 생긴다. 그지? 인코텀즈를 모르고서는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단가 계산도 안 되고 그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나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무역학과는 다 여기에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관서사 시험은 이제 법도 나와. 시험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비엔나 협약은 법이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실무나 이론적으로 이게 훨씬 중요하지만 법은 사실은 몰라도 좀 상관없지. 왜냐하면 법을 뭐 다 알고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뭐 아파트 한 채 사고 팔 때 막 우리나라 부동산법을 죄다 깨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부동산 업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린 몰라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법은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될 때는 소송이 벌어지거나 이러면은 법 조항하고 자기가 반대로 자기가 행동을 했으면 자기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 법은 사실 안 느껴지면 제일 좋은 거지. 법 없이도 살면 제일 좋은 거야. 법이 필요한 순간은 벌써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 무역학과 쪽에서는 이 법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관세사 시험이나 이론적으로는 그죠? 시험에서는 이제 이게 시험에 좀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무역학과의 아이덴티티야. 근데 법은 법학과겠죠. 그쪽이 이제 그 강세가 있는 분야가 법대고 무역학과는 이거를 취급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게다가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국내법, 그지? 그다음에 이 비엔나 협약 같은 거는 그 법대에서 대학 원 코스예요. 학부 코스가 아니고 대학 원 코스야. 그지? 그거를 이 무역 관련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와서 공부를 하려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해 가세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법 이론이 밑에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동그랗게 그지? 해서 막 이해를 하려니까 억지로 이제 구겨 넣는 식이 되고 이해 폭 같은 게 아무래도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차에서 나온다고 50점짜리로 나와도 뭐 판례를 분석하거나 이럴 수는 절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관세사 시험에서는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면 돼. 외워서. 아시죠? 그죠? 뭐 컨트롤 뭐 있잖아. 그거. 1차에서도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결국 1차에서도 그 보면 해마다 출제 오류가 나는 게 다 법적이야. 무역학 교수님들 이쪽은 잘 아시니까 웬만해서 출제 오류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모르니까 이게 조문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탓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무역학과 교수님들이 뭐 법을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법이라는 게 그렇게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엉뚱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이해, 그게 인간사에 대한 도덕, 그 다음에 어떤 규율, 철학, 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된 게 법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심오한 거잖아, 그죠? 옛날에는 어떤 철학의 일부였잖아, 그지?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럴 때는 다 정치 철학, 뭐 그 윤리학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무역학과의 아이덴티티 이거예요. 실무에서도 필요하고 이론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중요하지만 유독 그지 관서사 시험에서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파트가 법인데 요점은 뭐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필요한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세요. 국제무역법위원회 그 UNCRC 나오지. 국제 그 온시트렐 있지. 그것만 하나 줄쳐 놓으세요. 사인펜으로. 형광펜. 예, 이게 이제 법이 그 통일법, 국제법, 그지? 이게 나오는 데고. 자, 그 똑같은 칸으로 옆으로 올라가 보세요. 국제상업회의소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규칙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이야. 그지? 그래서 RCC에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 있다? 무역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인코텀스. 그 다음에 뭐 밑에 UCP, URC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만 보시고 마지막에 있죠. 규칙은 아니지만 영국 국내법 보이세요? 그 우리가 물품 매매법에서 뭐니 해도 엄마 중에 엄마는 누구겠어? 법으로 따지면 영국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통일법이 전 세계적인 협약이 안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옛날에 무역학과에서 여러분 선배들은 다 뭐 배웠냐면 영국 법률 배웠어요. 그지? 네, 그러다가 이제 비엔나 협약이나 이런 국제 그 유엔 법이 나오면서 영국 법은 점점점 좀 줄겠지 비중이 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엔나 협약 만들 때 유엔에서 영국 법률을 확 제껴놓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소스의 모든 법의 근원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에어컨 좀 꺼줄래요? 뒤에.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갈라서 법하고 규칙적으로 통일화가 이루어졌다, 그지?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 계약법, 그다음에 이제 운송법 이런 데서 쭉 이루어진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로 가서 국제무역의 개관이 나오는데 예, 요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할게요. 안 꺼져요? 너무 오래 키니까 막 으실으실해. 자,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무역 이렇게 되면 국제 간의 거래이다, 그지? 국내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국제 간의 거래를 무역이라고 한다. 근데 거래 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가장 빈번한 게 물품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을 거다. 서비스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오케이, 노동, 용역, 기술 이렇게 표현할 거다. 이거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중동에 가서 그지? 중동에 가서 뭐 고속도로를 닦아줘 이런 것들, 그지? 댐을 지어줘, 막 그지? 이런 것들, 공장을 지어줘. 자, 그다음에 자본이 원래 자본은 이거에 대한 대금 지급용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캐피탈은 그야말로 이것도 상품이 되는 거예요. 캐피탈 자체가. 예?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개념이고요. 무역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고 1950년대까지는 국제적으로는 거의 다 물품 거래가 주종이었겠다. 그 다음에 서비스 무역은 언제까지냐면 70년대부터예요. 60, 70년대부터 본격화가 돼서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날은 그 전체 규모면으로는 아마 물품 거래보다 볼륨 자체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금 왜냐하면 한 건 자체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잖아, 그지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볼륨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 거래는 뭐 투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단기 자본, 장기 자본에서 하는데 이거는 무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을 넓게 잡으면 우리가 무역에 뭐까지도 들어간다? 상품 무역뿐만 아니고 서비스 무역도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물품 거래를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주로. 요거에 국한해서 서비스 무역이나 이 무형 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거의 우리가 취급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물품이 국제적으로 그지 거래가 되고 이동이 되는 방식. 자, 이동 방식을 보시면 물품이 그
공짜로 주는 거를 법에서 공짜로 주는 걸 법에서 뭐라 그래요? 무상 공급이라 그런다, 그지?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 유상의 반대말이죠.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구호물자, 원조물자, 그지? 이런 것들, 뭐 소말리아에 뭐가 간다, 뭐 이런 거 있지. 북한이 굶어 죽게 생겨서 뭐를 보내겠다, 쌀을 보내겠다 이런 거 있잖아. 국제 적십도. 그래서 무상 공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빌려주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파는 것도 있어. 파는 걸 뭐라고 한다? 매매라고 한다, 그지? 영어로 그게 세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다 있을 수 있지만 뭐만 공부를 할 거다? 그죠? 그래서 물품 매매법이야. 그러면은 자,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 뭐가 되겠어요? Sale of Goods 법이 액트야, 그지? 예. Sale of Goods Act인데 그 법에 들어가면 서비스는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루겠죠. 그냥 물품만 다뤄요. 그 다음에 무상 공급이나 임대 안 다루겠죠. 그래서 매매만 다룰 거다. 그래서 자, 비엔나 협약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엔나 협약은 국제 인터내셔널 세일 오브 굿스야, 그지? 이것도 그래서 비엔나 협약도 세일만 다룰 거고 물품만 다룰 거고 또 국내는 안 다루고 국제만 다룰 거잖아. 그래서 타이틀만 봐도 우리가 그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때, 그지? 반대 개념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해요. 물품 이러면은 아무 의미 없이 들리잖아. 근데 물품의 반대가 뭘까? 그 매매법 이렇게 해도 매매가 아무 의미 없이 들리지. 근데 매매의 반대 개념을 추적을 하다 보면 그 개념이 되게 정확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자, 무상 공급하고 매매의 차이는 뭐가 된다? 이건 유상이지. 이건 대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금이 지급이 되고, 자, 빌려주는 거랑 사는 거의 차이는 뭐가 돼? 이건 또 돈은 가져. 대금은 지급되는데 반면에 차이는 뭐가? 소유권이 이전을 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물품 매매법 보면 그 유명한 매매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대금이 지급이 되고 뭐가? 소유권이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역 계약을 할 건데, 그지? 아까 또 무역에 대해서 설명했고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다? 무역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그지 안에 여러 형태의 무역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품 매매 거래예요. 그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실 비중상 압도적이야.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 물품 거래를 하는데 공짜로 그지 무상 공급을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렇지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전 세계 프로테이지를 하면 1%도 안 되겠죠. 0. 몇 프로 이렇게 내려가겠지. 임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매매가 90 몇 프로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물품 매매고 이거에 우리가 요거를 공부를 할 거야. 요거에 적용을 받는 계약들을 주로 공부를 할 거고 법도 그것만 볼 거야. 그지? 근데 이 물품 매매에 관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물품 매매법 적용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하고 맞받고 그걸 뭐라 그래요? 물물교환이지. 물물교환은 물품 매매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물건하고 맞바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한 형태가 되는 거지. 수치상 적을 뿐이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일수록 그지 사실은 프로테이진 적은 거야. 그리고 가공무역은 매매계스 아니겠어? 베트남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베트남에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와요. 중국으로 가서. 이거는 물품 매매. 얘네 둘 사이의 계약은 물품 매매 아니야. 아니야. 비엔나 협약 보면 나와. 왜냐하면 중국에서 내가 그지 여기 원료를 보내서 중국에서
여기다가 뭘 해서 완제품을 해서 보내. 그러면은 중국에서 보태는 거는 뭐예요? 노동이 되겠지 주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니고 노동 계약으로 들어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역 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이다. 이콜은 아니지만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야. 그렇지만 이콜로 처리를 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그지 파악이 안 돼서 되게 힘들게 돼요. 제 말이 가세요? 무역 계약은 물품 매매 계약이다. 이콜로 탁 해놓으면 그 아닌 무역 계약도 되게 많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 그지? 압도적인 파트다. 그지? 그렇게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가 41페이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국제무역의 특성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해상 운송의 의존성이 높다. 그 다음에 2번 봐봐봐. 당연히 국내 거래보다 어렵고 복잡하겠다. 그죠? 그냥 이런 거는 만화 같은 얘기고. 3번은 한번 보세요. 종속계약의 수반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주된 계약이 뭐라고? 매매 계약이다. 그지? 그러고 나면, 자, 셀러 바이어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어요. 자,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쳐봐.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셀러가 나중에 운송회사에 가서, 자, 운송회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는 그냥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사람이라는 게 법에서 그지 사람이라는 게 자연인 그지 우리 개인 자연일 수도 있지만 회사도 되는 거죠. 인격체잖아. 그지? 그래서 캐리어 그냥 얘네는 이렇게 쓰니까 인터넷 회사는 뭐야? SK텔레콤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칼이나 한진네온 이런 거 다 걔네는 캐리어야. 그지? 운송회사. 인터넷 회사는 모바일 캐리어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써 진짜로. 그래서 자 셀러 바이어 있는데 얘가 운송회사에 갔어요. 한진해운에 가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거야. 그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종속계약으로 운송계약이 지금 하나가 나오는 거지. 매매계약에 이어서. 보험회사에 갈 거예요. 보험회사를 뭐라 그러겠어요? 인슈어러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얘가 체결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얘네 관계에서 이거는 물품 매매법에서 다루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다루겠지. 그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법에서 가장 기본은 뭐다? 당사자 의무예요. 당사자 의무를 기술을 해야 돼. 모든 법에서. 셀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바이어는 무슨 일을 하겠다. 그지?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상대방한테 뭐가 주어진다? 내가 계약을 위반한 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권리가 발생을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의무랑 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은 나의 권리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운송회사에 갔다고 쳐봐. 그러면 운송회사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당사자가 운송회사랑 나잖아. 그지? 근데 얘를 셀러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여기서? 운송 관계에서는 얘를 셀러라고 부르면 안 되죠. 얘는 운송회사에서는 얘는 뭐라고 불려줘야 돼? 내가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려지지만 집에 가면 선생님 아니지.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렇지? 운송회사에서 운송회사랑 나를 뭐라 그래야 돼, 얘를? 슈퍼라 그래요. 슈퍼가 뭐냐면 이제 옛날 말이지. 배에다가 물건 실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물건을 운송회사에 맡겨서 그지 맡기거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슈퍼가 되는데 이걸 다루는 게 뭐다? 이거는 물품 매매법이고 이거는 운송법이겠지. 해상 운송을 다루게 되면 해상 운송법, 뭐 항공 운송법 이런 것들이 복합 운송법 이런 게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 이 운송법에서는 우리가 모든 법에서는 이제 의무랑 권리를 그지 나열하는 게 가장 주된 어떤 큰 기둥이 되니까
운송회사의 의무는 뭐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받은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게 가장 주된 의무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지? 응. 우리가 지금 여기 운송법 배울 때 여객 운송이야, 화물 운송이야? 화물은 당연히, 에? 세월호, 그죠? 세월호도 뭐였어요? 원래 화물 운송이었지. 그러다가 여객을 받은 장사가 그지 돈 벌려고 사람 태우게 그렇게 개조하고 막 그런 거잖아, 그죠? 에. 근데 그때 아니 무슨 일은 아닌데 막 내가 흥분해하고 여기 와서 아니 무슨 태평양 한가운데도 아니고 그죠? 나라 근해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고 그런 거 봤어요? 선장에서 술 먹고 그지 이태리 그 꼬라서 거기 그래도 수십 명 몇 명밖에 안 죽었잖아. 근데 이 무슨 이 근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고 나서 막 내가 그랬더니 근해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한참 또 그죠? 그런 얘기 하다가 근데 하여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반응이 그죠? 그렇게 나와서 너무 하여튼 재밌어요. 자 이렇게 됐고 뭐 슈퍼 그러니까 이 물건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가질 수 있겠어요? 뭐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뭐 50개 뭐 실른다 그래놓고 40개만 실른다든가, 그지? 예, 그래서 또 너무나 위험한 물품 이런 걸 싣고 신고도 없이 뭐 그렇게 하면 다른 화물에 위해가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법에서 운송법에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법 파트는 세 가지 파트예요. 크게 따지면 이제 앞에서 하는 물품 매매법,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헤이그나 이런 그 운송법, 그 다음에 보험법에 들어가게 되면 보험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겠다? 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인슈어러가 되니까 얘는 반대말 인슈어드가 되겠죠. 보험에 들어간 사람, 가입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요. 당연히 보험법으로 들어가면 얘는 보험료 내야 될 거고 보험회사는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해야 되겠지, 그지? 예, 그래서 크게 이제 그 규칙 말고 법은 이 세 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우리 그 학원이 법규집에. 예, 근데 이 모든 법들의 가장 그 뭐라 그러지? 뼈대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지? 중요한 그 어떤 의무, 그다음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 다른 상대방이 주어지는 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종속 계약이 있다. 이거를 아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그지? 예? 법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지? 어떤 각각을 구속을 하게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저는 특수무역은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조금 그래, 그지? 그래서 시험에도 우리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학과는 이걸 모를 수는 없어, 그지? 모를 수는 없는데 나중에 조금씩 나오면 그때는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죠? 지금 여기 이걸 다 나열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외우느라고. 자, 이렇게 하고 46페이지 가보시면 수출입 절차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죠? 처음에 하시면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세 쪽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 어디로 가야 되냐?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세 쪽만 좀 볼게요. 수출을 뭐라 그래요? 수입을 사실 옛날엔 다 항구죠. 그 파일럿이라는 단어가 이게 항공에서 먼저 나온 말이야? 아니면 해상에서 쓰던 단어야?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해상이요. 이렇게 해야지, 눈치로. 해상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항공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배에 있었던 많은 단어들을 그냥 갖고 가서 썼겠죠, 그냥. 그지? 에어포트잖아. 포트잖아, 그지? 네. 그래서 파일럿도 원래는 그 배의 도선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 항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수출이고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수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지 통관에 관련돼서 이제 영어를 좀 보시면 수출할 때 세관에다가 뭐 해요? 신고해야 되겠다. 그죠? 디클레어 한다 그래요. 수출 신고야. 그래서 명사형으로 하면 declaration이에요. 그 수출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해? 세관에다가 전화해서 나 수출한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리고 팍 끊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죠. 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지. 그럼 수출 신고서는 이거를 뭐야? 이거는 수출 신고라는 추상적인 행위인데 이게 뭐도 된다? 문서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따로 없어요. 여기다가 페이퍼를 묻히거나 뭐 슈트를 묻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그거 자체로 신고서야. 그지? 그래서 봐서 아까 어그리먼트도 뭐였었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추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계약서가 되는 거지. 따로 그지 영어가 없기 때문에 봐서 그지 적절하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뭐가 나온다? 세관에서 수출해도 좋다. 허가증이 나오겠죠. 그 실무에서는 면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출 신고 필증이라 그래요. 맞췄다 그래서 엑스포트 뭐라고? 퍼밋이라 그래요. 근데 자, 라이센스 받고 어프로브 받는 거는 이거는 좀 세겠어, 안 세겠어? 이 퍼밋은 뭐냐면 내가 라면집을 차릴 거야, 그지?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신고했더니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왜 한국말에도 승인, 인가, 허가 있어요. 근데 라면집은 허가 갖고 되겠지만 약한 거지. 호텔을 차릴 거야. 그러면은 아니면 병원을 차릴 거야. 아니면 대학교를 차릴 거예요. 그러면 허가보다는 조금 더 센 요건이 필요하겠지. 인가. 그지? 혹은 승인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 그러니까 수출에서도 보시면 이게 조금 약간 승인의 개념이나 이런 데에 가까워. 좀 더 세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코타가 걸려 있어서 그 나라로는 더 이상 못 해. 코타가 100가지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100번째 들어와야지 수출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출 신고하기 전에 코타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확인 대상 물품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거기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사전에, 그치? 사전에 이것들을 승인을 받은 거를 첨부를 해서 신고서에 같이 제출을 해야 퍼밋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고 이 개념 자체가. 이거는 사전에 다 이루어져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인에 가까운 개념들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신고서 작성해서 수입 필증 나오고 수입에 그지 어떤 요건이 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지? 자, 그 돈하고 관련해서 보면 수입하게 되면 수입할 때는 뭐를 낸다?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등을 내야 돼요. 관세가 영어로 듀티다. 그러니까 등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더 있겠지. 뭐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몇 프로? 10%. 그죠? 또 뭐 내야 돼? 술은 주세. 이름 바뀌어서 모피 이런 거는 개별 소비세. 그지? 예. 그 왜 개별 소비세를 그지? 옛날에 특별 소비세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농어촌 특별세, 뭐 교육세, 그지? 농특세, 막 이런 것들 쭉 있고. 자,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책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가세 있고 종량세 있겠다. 종가세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표준 자체가
그 물건의 가격인 거지, 그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종가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 종가세인데 종량세가 있어요. 종량세는 그 물건의 가격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돼? 봐봐. 양파가 그지? 미국에서 1kg, 미국산 양파는 우리나라에 1kg가 들어오면 미국산 양파는 비싸서 10,000원이라고 쳐봐요. 1kg야. 똑같이. 근데 중국에서 양파가 들어오면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양파에 대한 관세가 50%라고 쳐봐. 이 관세가 5,000원이 되고 이거는 250원이 되겠죠. 관세 표준 자체가 그 물건의 가격이 돼. 근데 종량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의 가격이 아니고 킬로그램당 이거는 관세율이 안 나오지. 율이 안 나오고 뭘로 가요? 그냥 매돈 이렇게 돼요. 매돈 1kg당 얼마? 180원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물건의 중량, 길이 이렇게 해서 그지? 우리가 관세가 나오는 게 종량세가 되어죠. 종량세는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 그 필름, 비디오 필름하고 영화의 필름은 1메타당 얼마예요? 1메타당 얼마? 그지?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그지? 종가세가 되고 이거 지금 내가 예를 든 거는 왜 나왔냐면은 기본 세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막 이게 중국산 양파가 우리나라에 와서 범람을 500원밖에 안 해. 그지? 그래서 아무리 세율을 해봤자 이게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택세로 들어가서 이걸 그 수입을 좀 저지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겠죠. 선택세가 발동이 되면 그냥 500원이든 10,000원이든 1kg로 가겠다. 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종가세랑 종량세 중에서 높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을 수 있겠지. 예, 그렇게 되어지면 저가 수입 물품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어쨌든 이 2가지밖에 그죠? 종량세가 없다. 그걸 아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종가세에서 물건의 가격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수입 보세요. 아까 FOB 했지, 그지? 그러니까 FOB는 내가 온보드라고 했는데 여기 수출국까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가 되겠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물품 원가, 포장비 이해되시죠? 국내 운송비 나와야 되겠지, 그지? 수출 통관비 여기까지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바이어는 국제 운송비, 그지? 그 다음에 수입 통관비 이런 것들 자기 도착할 때까지 바이어가 부담해야 되겠다. 여기서 결정이 나니까. 근데 셀러가 이 FOB 비용에다가 해상 운임하고 해상 보험료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을 내주는 가격이 뭐가 된다? CF 가격이에요. 이게 프레이트가 해상 운임이고 I가 인슈런스 비용이야. 그래서 보험 비용이야. 그래서 셀러가 여기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 수입 물품의 가격에 그지 우리가 부과하는 게 관세라고 봤을 때 그 가격은 FOB 가격 똑같은 물품이야. 똑같은 물품인데 FOB는 셀러가 여기까지 부담하니까 단가가 9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CF는 내가 여기까지 다 내줘야 돼.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청구할 때 단가가 올라가겠죠. 10달러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관세를 책정할 때 그 물품의 가격은 어느 시점 가격이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있지. 미국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비용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수입 신고 가격. 그러니까 수입 가격은 CF 가격이 기본이에요. 수입항까지 도달할 때 가격이 다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 수출 신고 가격은 어디까지가 가격이겠어?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한 비용이 FOB 가격이 기본이겠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이 가격할 때 종가세 이 가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 합산이 돼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이 뭐다?
현실적으로 셀프 가격이다, 그지?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트에서 중요한 거 이걸 여러분이 왜 이거 지금 이거는 관세법에서 배우는 거고 이건 어디서 배워? 이 두 개는 내국 소비세법에서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는 자 수출할 때 수출국에서 10%를 떼갖고 가느냐, 수입국에서 여기서 수입국에서 떼갖고 가느냐 그거겠죠. 근데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수입에서 해야 돼.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게 되면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지. 재수 좋으면 한 번도 안 내고 재수 나쁘면 두 번 내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여기 수출국에서 부과하는 원칙이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에요. 안 해. 다 뭘로 하고 있다? 소비지구. 네, 그래서 수입지에서 부과가 되고 수입 물품에 그래서 배트가 부과가 돼. 근데 다 관세 걱정만 하지 배트 걱정 안 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배트가 훨씬 높아요. 관세 기본은 10% 안 돼. 공산품 대부분은 8%고 뭐 휴대폰 이런 건 다 0%고 그지, 컴퓨터 이런 거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는데 배트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배트는 나중에 할 때 뭐를 해줘야 돼? 세금들 다 더해서 그 물건의 셀프 가격, 그지? 그래서 관세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물건 가격, 관세, 세금 다 합쳐서 괄호 닫고 곱하기 10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가 넘어. 물건 가격보다 훨씬,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높다, 의외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내는 나라가 있어. 브라질의 커피 같은 거, 독과점인 거, 세계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출할 때는 관세 안 내고 수입할 때 부과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할 때 없어요.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뭐를 해줘? 예, 환급을 해줍니다. 어떨 때 환급해줘요? 다시 돌려보낼 때. 아니면 원료를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의 정유 회사인가 그러세요? 아니, 수출국, 기름 수출국. 그게 왜 그래?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를 해서 정유를 수출하겠다.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원유 들어왔을 때 관세 냈던 거를 수출할 때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나라에서. 그죠? 그걸 이제 환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관세법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뭐죠? 막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렇게 해야, 그지? 우리가 두 달이 끝나. 내가 그냥 좀 쉬엄 하면, 막, 그죠? 안 끝나가지고. 자, 다음 시간에 53페이지부터 할 텐데, 어디를 읽으시냐면요. 58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읽고 있습니다. 내일. 7페이지라서 우스워 보이죠? 네? 근데 안 우스워. 제일 어려워요. 그 무역 통틀어서 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 이만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